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손을 흔들든가, 또는 뭐 네, 하트를 네. 날리시든가, 하트. 네, 그냥 공손하게 절을 하시든지. 네,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다 했네. 우리 추미애 TV가 처음으로 방송 장비를 갖춰놓고 지금 제대로 지금 그 방송을 생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추미애 TV를 개국하신 지는 오래되셨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에는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기존의 영상을 이제 많이 이제 보여드리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추미애 장관님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이낙연 후보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특히나 또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장관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해가지고 최초로 추미애 TV 차원에서 오늘 생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이 첫 생방송에 저하고 고유석 기자님이 진행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보다 훨씬 더 말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저희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네. 어떤 건가요? 네. 그 지난 검찰개혁 과정에서 추미애 TV의 구독자가 뭐 거의 며칠 만에 이 20만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 그렇죠. 이유는 네. 그만큼 촛불 광장에서의 우리의 절실한 염원이었던 검찰 개혁, 또 그 검찰 개혁 와중에 조국 전 장관께서 큰 상처와 또 고초를 겪으시고 계시고 후임 장관으로 간 제가 한 1년 이상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면서 함께 해 주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라이브 첫방을 하면서 검찰 개혁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좌절한 지지자들을 추스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마침표를 찍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저도 깃발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두 분을 제가 떠올려 보니 우리 서기호 판사님하고 네, 고일석 기자님이셨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열렬히 지지해 주셨고 또 정확하게 그 논점을 이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촛불 시민들하고도 서로 교감이 잘 되시겠구나 자연스럽게 떠올라진 겁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님의 추미애 깃발이란 책을 읽고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특히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캠프에 이제 참여해서 도와드리기로 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장관으로 계실 때 너무 외로우셨겠다 네. 이거였거든요. 네. 어느 누구도 그 윤석열 총장에 맞서서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그 제대로 이해를 못 해주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같이 좀 힘을 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추미애 캠프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도와드리게 됐고 고일석 기자님도 같이 하시게 됐는데 고일석 기자님은 이제 주로 페이스북에서 많이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오늘 라이브에 저희가 진행을 맡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근데 뭐 어떤 이런 방송 진행은 제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고요. 시청자 벌써 1000명 돌파라고 이렇게 화면에 딱 나오네요. 말씀하시자마자 1300명 돌파. 네. 갑자기 300명이 또 늘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진행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처럼은 좀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 내용은 되게 알차게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외로우셨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잠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 있는데, 제가 이제 추미애 장관님 지명 받았을 때 제가 더 브리핑에 칼럼 겸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말씀드렸지만 결코 홀로 싸우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늘 정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늘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깃발에 시민들이 지켜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혹시 약속을 잘 못 지켰다든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우리 촛불 시민들은 함께 해주신 분이 많았죠. 그 중에 우리 골석 기자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외로우셨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이게 정치라는 게 촛불 시민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도움이 되어줘야, 민주당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합세해줘야 이게 힘이 실리는 건데, 오히려 당 지도부가 당시에 오히려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과정에서 그것을 추윤 갈등으로 치부해버리면서 오히려 좀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민주당 내에서 우리 촛불 시민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의도 정치권의 민주당 지도부가 오히려 이 검찰의 본질을 잘 간파를 못하거나, 또는 검찰 권력이 너무 세니까 두려워가지고 또는 표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적당히 하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함께 당장 옆에서 힘이 돼줄 어떤 정치권이 세력이 부족해서 이 점 때문에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신 건데요. 그러니까 선거가 2020년에는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부임해서 이제 한 석 달 좀 지나가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달아오르잖아요. 그때 장관이 그 검찰 개혁 이슈 가지고 좀 시끄럽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눈치를 주고 전달을 그렇게 합니다. 실제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실은 중요한 이슈를 제기했어요. 처음에 이제 인사를 혁파를 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 혁파를 해냈죠. 1월 달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소장 제한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공소장 비공개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공소장 공개는 피사실 공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요지만 국회 보내드려도 그 요지만 보내라라고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누가? 바로 조국 장관이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조국 장관이 12월부터 발효되도록 해놓은 내부 훈령 규정인데, 법무부가 훈령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자기 규정이거든요. 훈령 만들어 놓고 법무부가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게 정치 사건인데 장관님이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난 개혁하러 온 장관인데 우리 부에 있는 훈령을 개혁하러 온 장관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킨다고 할 거냐. 안 지키는 게 관례가 되는 장관이 되면 안 되겠다. 지킵시다. 이랬더니 간부들이 아무 소리 못해요. 그 논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수사 기소 분리를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공소장 제한 공개로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와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했더니 막 시끄럽잖아요. 막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큰 덩치로 저한테 엉겨붙는 거예요. 장관 무식하다. 그 다음에 수사 기소는 한 덩어리다. 이렇게 막 언론에 그 전쟁하듯이 이렇게 언론에 막 그 과장된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은 논리를 막 얘기하고, 언론은 그걸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제발 법무부 장관 발로 뉴스가 좀 안 되게 해달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했어요. 이게 길게 갈 과제인 거니까 좀 그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당의 입장도 고려해서 가급적 그러면 좀 내가 다른 일을 보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그때 3월달 말에 선거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해서 그 이철 VIK 대표를 측을 그 협박을 해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풀어라라고 이제 채널A 이모 기자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 배후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라는 그 뉴스 폭로가 3월 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4월 선거 전에 하나의 그 선거 개입 건풍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검언 유착도 있지만 건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그냥 장관 혼자 조용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언론발로 이미 뉴스가 커져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선거 때문에 선거 분위기를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당의 그 요구 때문에 사실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도 본질적인 공부를 못 해버린 거죠. 중간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소화를 못 해가지고 언론이 싸잡아서 검찰과 언론은 검언유착에서처럼 채널A 사건에서처럼 정말 서로 견제를 못하고 한편이 될 때는 우리 사회 그 자체가 거악이구나, 개혁 대상이구나, 개혁이 힘들겠구나를 느꼈던 사건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검언이 합작으로 만들어 놓은 추윤 갈등 프레임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네. 네. 지금 장관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네. 중요한 말씀이 하셨는데 네. 결국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특히 네. 민주당 지도부 쪽 지도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네. 일반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자꾸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에 펴떨어질 만한 행동을 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제시키는 그런 네. 분위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오면은 오히려 이 선거 국면에서 검찰이 언론과 합작해서 검언유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검풍, 북풍 조작 사건처럼 검풍 조작 사건들이 오히려 검찰 발로 일어나기 때문에 선거 국면이라고 해서 검찰 개혁을 늦추면 오히려 더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착각이 빠지기 쉬운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선거 국면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정치 과정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자주 말씀하시는 대격돌 과정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칫 한 발만 후퇴하면 벼랑 떨어지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미애 장관님께서 작년 4월 총선 이전부터 부임하자마자 이 윤석열 사단에서 장악돼 있던 그런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처음으로 장관의 주도하에 검찰 인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윤석열 사단의 균열을 냈고 그 다음에 검언유착 사건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주장을 그때부터 이미 시작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다 사라진 채 나중에 윤석열 총장과의 수사지휘권 활동 그리고 징계청구 과정에서의 그런 그 당시에 추윤 갈등으로 개인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그 총선 이전에 이미 장관님께서 추진했던 이런 검찰개혁의 활동, 실천 내용들이 이제 좀 묻혀버리는 이런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장관님께서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라는 건 공문을 만드는 역할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난 재해가 있다 그러면 법을 당장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론을 숙성시키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의 관행에서 비롯됐든 아니면 미처 이게 불찰, 그 제대로 보지 못해서 생겼던 문제이든 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놓고 그 힘으로
돌파를 하는 법을 발의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소장 제한 공개, 대단히 인권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이 사회적 발제였는데 그걸 정치 사건이니까 그걸 덮으려고 장관이 정권의 비리를 엄호하려고 한다라는 언론과 야당 권력의 그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발대로 키우질 못하고. 자,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서론이 초반에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본론은 바로 들어가라고 네. 우리 방송 장비들이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하겠어요. 서론 그만하고 이제 본론 좀 들어가.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우리가 왜 추미애 TV를 갑자기 라이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 추미애 장관님께서 뭔가 막 화가 팍 나시는 거예요, 지금. 뭔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 보니까 추미애 장관님은 항상 이렇게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성격이시고, 거짓말이 오고 가는 거를 참지 못하시는, 화가 막 나시는 스타일이신데, 최근 들어서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막 민주당 내에서 떠도는 거죠. 그 시발점이 된 게 뭐냐. 8월 18일 수요일 날 있었던 이낙연 TV의 소위 끝장 토론이라는 이낙연, 김종민 끝장 토론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게 한 50분짜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봤는데 그 50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일부에서 추미애 장관님 관련해가지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추미애 TV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끝장 토론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길래 그러냐. 언론을 통해서 또는 추미애 장관님의 페이스북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하나씩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그 끝장 토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6명 후보 대선 주자 연서명으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자라는 내용으로 당 지도부에 건의를 하면 어떠냐, 건의를 하자는 제안을 딱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방송 토론회도 아니고 어떤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낙연 TV 안에서 김종민 의원하고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제안이거나 마나 그거를 자기가 이미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그렇게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받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자기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자기가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제안을 할 입장이 아니죠. 우선. 그렇죠. 네. 공식이나 비공식이든 떠나서 네. 자기가 처음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원래 그 전에 KBS 토론회 그리고 그 전에 YTN 토론회 때 추미애 장관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그걸 왜곡해가지고 바꿔버린 거죠. 본인의 성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셨는지 몰라도. 마치 전혀 없는 일을 자기가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죠. 아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 그 공약으로 그러니까 그 정치 개혁하고 뭐 검찰 개혁 그 주제별 토론을 먼저 했었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이 되면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토론회에서 그 대통령 되면 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답변이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6대 범죄,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이 수사 범위를 축소해 놨으니까 그게 안착이 돼야 되는 거다. 네, 그게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 그 공약 이전에 안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수사 기소 분리는 대통령 되면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할 생각이 없나 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토론회에서 좀 다그쳤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다가 그렇게 끝장 토론이라고 제가 1년 1개월 장관 하면서 장관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수사 기소 분리를 발제를 하고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1년 1개월
촉구를 해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1시간을 그 좁은 공간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시고 끝장 토론이다 하시면은 그게 네. 끝장이 나는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원래 추미애 장관이 먼저 8월 4일경에 YTN 토론회, 그때는 추미애 장관이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낙연 후보 본인이 네. 공약으로 검찰개혁 수사권 분리하겠다, 네, 수사권 네, 분리하겠다, 그 이야기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걸 보고서 네. 그 다음 KBS 토론회 때 작심하고 준비하셔가지고 아니 이낙연 후보님 아니 당대표로서 권한이 있을 때는 그때는 안 하시더니 소극적으로 하시더니 네. 대통령 된 다음에 하시겠다. 그거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의원님 캠프의 의원들 37명 이상 되니까 그 의원들이 나서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 토론에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식이 우리 후보님이 계속 다그치니까 계속 추궁하니까 끝까지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맞아.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갑자기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정세균 후보님한테 정세균 후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요. 아니 본인이 국회의원 아니시더라도 그 캠프에 있는 의원들 에게 추진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이제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과거에 당대표 시절에 소극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문제하면서 지금이라도 그 캠프 소속 의원들이 많으시니까 빅3 세 분, 네. 세 분의 후보님들이 그 소속 캠프 소속 의원들만 나서도 100명이 된다. 네. 이렇게 하셨던 거죠. 이제 우리 추미애 후보님은 캠프 소속 의원이 현역은 없으니까 이게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네. 나는 얼마든지 지금 검찰개혁 주장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법에 주장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 세 분의 후보가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조하셨던 건데 그러자 그때 당시에 이낙연 후보가 그냥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만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검찰개혁 소극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될까봐 네. 그걸 반전시키느라고 김종민 의원하고 같이 이제 맞짱 토론회는 끝장 토론회 형식으로 그런 역제안 같은 걸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역제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좀 약간 어이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수사권 기소권 분리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5명, 6명의 대권 후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되게 좀 뭐라 되나 이제 추미애 장관님이 처음에 그 토론회 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비껴가는 역제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슬슬 마무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그 KBS 토론회를 잠깐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KBS 토론회 내용이 그 해당되는 부분이 1분 정도 되거든요. 1분 정도를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좀 이재명 틀어주시겠습니까? 후보를 지원하는 국회의원님들은 40명, 이낙연 후보님 지원하는 의원님들은 무려 37명, 정세균 후보님도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다 합치면 한 100여 명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바로 대표 발의하시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떠신지요? 네,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네. 우리 추미애 후보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선은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긴 형사소송법의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착시키는데 일단 비중을 두자 하는 쪽으로 당정 간에 의견이 있었지요. 네, 그것을 안착시켜 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추가 과제를 2월에 상의해보면서. 이미 입법 발의 하시겠다고 하고 또 4월 선거 때문에 못 하셨다고 네, 하니 그러니까요. 특위에 맡겼다고 하니 이번에 뭐 그런 지금 오늘 그런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는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인사권에 도전하는 검사 한 명과 어떤 검찰 조직
그 오만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본질을 얘기를 뒤늦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서둘러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서두를 수 있는 힘도 있는데 입법 발의도 할 수 네, 있고요. 의원들과 상의하겠습니다. 통과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가 두려우신지 그냥 두려워서가 아니라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캠프에 참여한 의원도 많기 때문에 이 네, 자리에서 의원들과 상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님은 아니 저는 현재 예, 그때 토론회 때 되게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막 자꾸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걸 3번이나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답변을. 좀 어떠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님은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모르신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기소 분리를 제가 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 토론 있기 한 달 훨씬 전에 그 우연히 자리를 함께 했었어요. 이낙연 후보랑. 네. 제가 이 추미애 깃발에 사인을 해서 드리면서 이 책 속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 절박성이 담겨져 있고 장관으로서 어떤 그 개혁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애로에 봉착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 검찰 개혁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다. 도와주시라. 그러면서 그 책을 사인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안 읽으셨구나. 아직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속이 콱 막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원래 매끄럽게 잘 피하시잖아요. 딱 그때 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한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막 슬슬 빠져나가려고 네. 하니까. 근데 이분이 원래 처음에 국무총리 시절에는 사이다 발언으로 대정부 질문 때 그런 발언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으셨는데 지금 토론회 때 보면은 계속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는 식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 잡는 질문을 할 때는 사이다 발언, 빠져나가는 발언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쪽에 볼 때는 그렇죠. 너무 안 부딪히면서 유연하게 잘 하는구나.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참 편안하게 말씀을 센스 있게 잘하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쪽에 그 절박성도 얘기해주고 이러이러하니 꼭 해야 된다라는 걸 조국 장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면 정말 수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수사가 인권 침해를 저렇게 심하게 하니 수사도 어떤 적절한 통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적법성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보더라도 검찰 개혁을 왜 여태까지 미뤘지? 정말 해야 되는구나. 안 하면 아무리 그 장관이라도 저렇게 당할 수가 있구나를 다 이해를 했는데 그걸 제가 또 후임 장관으로서 개혁을 진행했던 그 과정을 다 써가지고 책으로 또 드렸는데 계속 의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상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 6대 범죄만 수사하기로 했으니 그거 안착할 때까지 시간을 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은 촛불 광장의 그 절박성을 아직도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네. 그게 그날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추미애 후보님이 당시에 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니, 의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굉장히 절묘하고 예리한 딱 지적을 하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낙연 후보는 뭐 대통령이 돼서 검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어떤 용기가 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면 되게 이제 6대 범죄만 있고 6대 범죄 네. 수사를 하고 다른 부분은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면 되지 않았냐 하는 네. 일반적인 인식이 민주당에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 네. 리더라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고 검찰 개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 의원들에게 설득을 해야지 리더죠. 그러나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어보겠다면 그런 리더가 왜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처음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걸 딱 유심히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2편 하긴 했지만 그것도 핵심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답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으니까 일단 그것이 안착되는 걸 보고 가면서 천천히 추가 과제를 상의해 보는 것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이 잘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낙연 후보는 기본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생각이 없어요. 할 생각이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먼저 지켜보는 것부터 보면서 속도 조절하자. 흔히 말하는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속도 조절론, 시기상조론 이런 주장들이 이낙연 후보의 지금 속마음인 거거든요. 그때 첫 번째 답변에서 그게 딱 들통이 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우리 후보님이 계속 추궁하니까 이제 빠져나가느라고 의원님들과 사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그랬던 분이 갑자기 이제 8월 18일 날 일주일 후에 수요일 날 김종민 의원과 끝장 토론이나 형식을 통해서 마치 검찰개혁 수사권 분리 입법을 연내 우리가 완료하자, 마무리하자 이런 식의 먼저 제안을 자기가 먼저 직접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라고 요 끝장 토론 형식을 이제 빌어서 한 거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되게 이제 그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분들, 특히 이낙연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행되어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시스템이 안착된 뒤에 하자는 게 대부분 그런 주장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처럼 돼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정돈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요. 그거와 수사 기소 분리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를 이 언론은 어떻게 프레임을 씌웠느냐 하면 윤석열 검찰이 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정권을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했는데 그걸 진짜로 믿고 살아있는 권력 이른바 살수건을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엄청난데 그걸 방어해주기 위해서 방패 역할을 하느라고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려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이 프레임을 씌웠고 윤석열 검찰도 그러한 유사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독재적 권력이고 여기에 내가 맞짱을 뜨니까 나를 핍박을 하고 내쫓으려고 한다. 윤석열 쫓아내기가 추미애 장관의 미션이다. 이런 식으로 그 언론에다가 막 그런 태도를 막 보였던 거죠. 그 윤석열의 그 한 그 식구라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검사장 도 그렇게 저 떠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유사하게.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촛불 혁명 뭐에 비견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 대혁명 생각나시죠? 네.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핍박받았던 군중이 정말 배고픔을 못 참아서 이게 함께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고 구체제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촉발했던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정권의 무능, 왕정의 무능과 실정도 있는 거지만 그 공권력이 무지막지하게 이 프랑스 국민을 탄압하는 그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검찰권도 막.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뭐 법복 귀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민중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뭐 제명해가지고 이렇게 막 재판하고 제대로 된 재판 없이 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근대 사법제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나오고. 그게 프랑스 대혁명부터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예심 판사 제도가 나오고 막 그런.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형사 절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 적법성 통제가 되는 거예요. 수사권 남용을 못 하게끔. 경찰이 수사를 하면은 예심 판사, 이른바 수사 판사가 붙어가지고 그걸
그 경찰을 지휘를 하는 거예요. 수사 지휘를 하는 거예요. 수사 단계부터 수사 단계에서 성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네, 그런 네, 식이네. 네.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수사 판사가 수사 통제를 하면서 또 검사는 우리처럼 막 불러서 조지고 뭐 신문하고 네, 이걸 네. 못 해요. 네. 그냥 수사 판사가 경찰을 수사 지휘하고 신문을 할 때 검사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 이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영장 청구도 못 해요. 네. 그냥 공소유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한 당사자로 네.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증거를 내고 다투고 하는 것이고 그 증거 조작도 못해요.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 수사 판사가 들여다보고 경찰이 수사한 거니까 우리처럼 마음대로 증거 조작하거나 수사 중에 막 그 피고인을 불러서 또 신문해가지고 또 잔뜩 증거를 내거나 이런 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느낌이 왠지 네. 이 검사가 이제 국가를 네, 대신 대리인 아닙니까? 네, 이제 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한테 변호인이 동행하듯이 그렇죠. 검사가 국가의 수사를 경찰의 변호인 비슷하게 참관해서 의견 제시하고 그런 식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을 네. 겪으면서 하나씩 개혁을 하게 되는데 현재의 이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침해를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를 판사도 붙고 검사도 그냥 의견 제시만 하는 정도로 강한 통제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혁명의 실천이거든. 네. 하나 이행 과정.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확립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촛불 혁명을 해놓고서 그게 다 완성됐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전 근대적인 이 형사사법 제도를 고쳐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떤 인식이 있나 하면 경찰을 못 믿겠다. 경찰이 수사도 검사가 수사하는 것보다 능력이 떨어질 것 같고 경찰보다 사법고시 합격한 검사가 더 인권을 더 잘 보살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고정관념이 돼 있는 거죠. 정의롭고 더 정의롭고 네. 수사 능력도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뭐냐 하면 하나의 계몽주의 사고관으로 모든 권한은 남용될 수 있으니 이걸 시민적 통제를 하자예요. 그래서 수사가 한 7단계로 굉장히 복잡하게 상호간에 촘촘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검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을 못 믿겠다 하는 건 일제 경찰로부터 그런 인식이 박혀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게 검사한테 몽땅 다 주면은 프랑스의 정근대적인 형사사법 제도처럼 그걸 몽땅 다 갖고 있을 때 인권이 침해돼서 프랑스 혁명이 촉발됐던 것처럼 우리도 검찰이 정보를 수집하죠. 직접 수사를 하죠.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의자, 피고인을 압박을 해서 별건을 다 틀어내죠. 수사 범위가 무한정이죠. 프랑스는 수사 범위를 검사가 한정을 해서 수사 판사한테 청구를 해요. 그러면 수사 판사는 고무줄처럼 증거가 더 나왔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수사 범위를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검사가 한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만 수사를 하게 돼, 수사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서로 간의 견제를 통한 수사 통제를 못하니까 조국 장관 사건처럼 먼저 기소를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증거가 안 맞다 그러면 또 엉뚱한 수사를 막 하다가 공소장 변경도 막 마음대로 하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런 전 근대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가 제일 후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고쳐 나가기 위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그 오래된 과제. 그게 언제부터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지 아세요? 장관님께서 이미 이미 작년 총선 이전부터 근데 이야기하셨다고 그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해방직 70년 네, 70년 약속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70년 전에 약속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방향이 정해진 건데 그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주저주저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일종의 프레임 때문에 그 프레임을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그
그 국민들이 검사를 더 믿고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가 부실해지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것은 그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네.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사건 같은 경우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 같으면 네. 그렇게 막 디립하고 별건에 하고 이런 거 못했을 거 아니에요. 후참장 그런 걸로 수사할 수도 없고 네. 기소할 수도 없죠. 네.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했다고 치면 네.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꼭 조국 장관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시민이라도 네. 그런 식의 부당한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네. 이걸 마치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슨 뭐 정권이 네. 검찰 때려잡기 위해서 뭐 보복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에 민주당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에 이제 말려드는 거고, 그다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한 불신과 검사들에 대한 막연한 환상, 이런 걸 통해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자꾸 이제 여론상 예를 들어서 수사권 분리 여론이나 검찰개 여론이 높을 때는 이제 좀 덜하는데 그게 좀 약해지면 선거에 질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리더가 대통령이 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설득해 나가시면 되는데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시는 분이 지금 이 검찰개혁 수사권 기소권 분리 입법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지금 저번에 지금 얘기하는 그 이낙연 TV를 보고 화가 나는 것이 그 대부분 이낙연 후보도 특히 좀 그렇지만 모두가 프레임 속에서만 파악하고 프레임만 짜고 프레임 속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도 수사권 분리고 그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뭐 프레임이 짜져서 이런 생각만 하니까 자꾸 주저주저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방송 보고 짜증났던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무슨 뭐 보호해줘야 되고 뭐 흔들리지 않게 잘 지키고 뭐 또 또 대화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김병민 최고위원한테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끝장 토론에서 나왔는데 이게 프레임이에요. 요게 사실과 더 다르고요. 네, 사실과 더 다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직접 일단 그렇죠, 들어보시면서 할 텐데요. 잠깐 제가 설명을 한 1분 정도 드리고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끝장 토론에서 김종민 의원이 이 추미애 후보님은 토론회 때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검찰개혁 수사권 분리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그때 옛날에 올해 1, 2월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갑자기 김종민 의원이 나타나서 본인이 이제 이낙연 후보의 그 변호인처럼 행동하면서 이렇게 토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게 또 사실에 기초하면 팩트에 기초한 거라면 또 모르는데 팩트도 틀렸어요. 그 내용들이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되게 제일 황당한 부분을 제가 딱 찝어가지고 준비해놨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일단 보시고 한 1분 정도 되거든요. 1분짜리 정도인데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외롭게 우리 검찰개혁하고 윤석열의 그 이제 몽리나 그 저항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언론도 안 받쳐주니까 고립됐을 때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 당에서 이낙연 대표를 불러다가 추 장관이 저렇게 혼자 있는데 당신이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만나거나 전화해갖고 추 장관 흔들리지 않게 해라. 오. 당신이 그거 전담해라. 비화입니까 이거? 네. 기사 안 났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 추 장관님에 대해서 그 뭐 우리 추 장관님 개인적인 사건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정말로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당을 제가 당의 어떤 파견 비슷하게 예. 추 장관님하고 대화도 하고 또는 어떨 땐 위로도 하고 또 어떨 땐 추 장관님 이제 답답한 것도 듣고 그러면서 같이 해온 거예요. 예. 서로 패스해가면서. 그래서 저는 추 장관님이 지난 지도부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 하실 때마다 사실 좀 섭섭해요. 저렇게 정말 그때 수사기소 분리가 안 나오던 때 수사기소 분리를 거의 당론 수준으로 만든 지도부가 누군지를 추 장관님이 아시거든요, 그거를. 이낙연 후보님 다 기억나시겠네요 지금. 네, 그래서 토론회 때 제가 좀 이렇게 바로 반박하거나 그런 것을 좀 안 좋아해서 네. 겨우 제가 드렸던 말씀이 아니 그때 함께 협의했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만 했어요.
예,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되게 의아해했던 게 아니 이낙연 대표가 그 당시에 되게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마치 이 김종민 의원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가서 추미애 장관 혼자 이렇게 어렵게 있는데 흔들리지 않게 위로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그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추미애 장관님을 그냥 지켜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 여부는 예.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게 뭐 예, 또 잠시 방송사고 있었는데요. 컴퓨터가 잠시 꺼졌습니다. 퍽 하면서 동양대 감찰교실 PC가 퍽 소리 났다고 검찰이 허위 주장했는데 저희는 허위 주장이 아니고 진짜로 퍽 소리 났어요. 스태프 마음도 지금 퍽 소리가 나거든요. 그랬더니 댓글에 어떤 분이 이낙연 측에서 해킹했냐? 댓글에서 그걸 쓰셨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예. 하여튼 아까 이어서 하자 보면은 아까 어디까지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최근에 이낙연 대표, 특히 이낙연 후보와 전체에 대해서 검찰개혁 지금 할 수 있을 때 수사기소 분리법은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라, 처리해라라고 촉구하신 것에 대해서 마치 법무장관으로 계실 때 보호해주지 않고 편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괘씸하고 억울해서 그러니까 억하심정에 그걸 공격하는 거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들이.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앞에 한 1분 정도 전에 이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지난 당 지도부 전체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 했냐 그런 식으로 당 지도부 전체를 공격하는데 그 말 나올 때마다 나는 불편하고 섭섭했다 이야기를 먼저 꺼냈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 지도부에서 검찰개혁 담당이 자기였다면서 내가 얼마나 검찰개혁 적극적이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추미애 장관도 잘 아세요. 근데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그 당시 당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라고 추미애 후보의 그 토론회에서의 주장을 왜곡해가지고 이야기한 게 일단 큰 문제고요. 후보님은 당시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 당시 당대표였던 이낙연 대표가 실제로 그 검찰개혁 소극적이었던 그 부분을 문제 삼으셨던 것이지 당 지도부 전체를 싸잡아서 뭐 공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거 하나랑 일단 여기까지. 질문 설명하려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이 하실 말씀이 하지 말고 장관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키다리 아저씨가 필요 없어요. 마치 제가 여고생처럼 마음이 흔들리거나 외로움을 타거나 하니까 김종민 네가 가서 장관을 잘 위로해주고 마음을 토닥여주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그런 심약한 심성이면 법무부 장관 애초에 가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제 마음을 위로해주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디까지나 취임하고 바로 수사 기소 분리는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지 수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수사는 항상 공격적으로 인권 침해적인 불가피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수사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법률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가 필요합니다. 정권 방패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인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것은 제가 신임 검사들한테 임명장 주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검사들이 전입신고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검사들을 만날 때마다 누누이 강조한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제가 정치를 하는 정말 그 이유는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소중한 가치가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를 만들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 장관 됐어도 이 법무부를 인권 정입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늘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는 한시라도 빨리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마치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나의 그 프레임 바꾸기. 그러니까 추미애는 삐졌다. 네. 이낙연 후보는 추미애를 위해서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했는데 추미애가 섭섭해하는 것은 뭐 인간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네,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마치 장관이 업무 외에 어떤 인간적인 측면 가지고 서운하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버리는 마치 보수 언론이 추용 갈등이라고 본질을 비켜갔던 것처럼 보수 그 언론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낙연 후보 김종민 최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키다리 아저씨 이낙연을 인간적으로 배신하고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 네. 당대표 시절에 네. 2020년 11월 달이었을 걸로 기억해요. 네, 네. 11월 달이면 한창 막 그 검찰의 저항이 극에 달했을 때 아닙니까? 네. 징계 국면을 네, 되기 네. 직전인데 그때 이제 관훈 토론회를 했었어요. 음. 근데 그때 또 항상 어디 가나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추용 갈등 운운하면서 그랬더니 윤석열은 문제고 일단 윤석열 문제인데 그 추미애 장관은 스타일이 문제다. 라고 이낙연 대표 언급을 했는데 그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거야. 좋게 해도 될 걸. 괜히 막 시끄럽게 들쑤시고 막 일만 크게 키운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프레임이죠. 이 양반은, 죄송합니다. 이분은 말하는 저저 모든 것이 프레임으로만 생각하고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요. 예, 언론인 출신이라서 더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이낙연 TV 자체가 김종민 그 의원하고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은 새로운 프레임 만들기다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김종민 최고위원도 언론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되게 교묘하게 이렇게 비껴가면서 어떤 프레임을 짜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페이스북에 딱 쓰셨더라고요. 아니 이낙연 후보님 저는 흔들린 적 없었어요. 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 오히려 나를 위로했던 사람은 촛불 시민이 있었고 네. 위로로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고 나는 끝까지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퇴진 그날까지 네. 예?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마치 내가 흔들려서 외로워할까봐 자기가 자기네 와서 위로해주고 뭐 이야기도 들어주고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단 사실도 아니고. 아니 그런 무슨 내가 무슨 외롭다거나 외로움 탄다거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 검찰 개혁의 그 정점으로 치달을 때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절체절명인데 무슨 내가 외로움을 타고 뭐 키다리 아저씨를 부르고 뭐 김종민 와서 나 위로해달라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저는 그리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야비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성 장관이라는 점을 또 내세워서 여성이라도 약간 그런 약간 힘들어하지 않았냐면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키다리 아저씨로서 이렇게 보호해줬다. 실제로 보호해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김종민 장관이. 남성 장관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어떤 여성 장관에 대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어떤 비하의 의미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황당했던 거는 뭐냐면 김종민 의원이 당시에 수석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재선급. 근데 우리 장관님은 당 대표 출신이셨고 5선급이잖아요. 5선급. 근데 이 급으로 보면 이 김종민 의원이 한참 정치 후배예요. 정치 후배가 정치 선배한테 가서 막 위로해주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뭐 보호해주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가 제가 이제 지금 아까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관훈 토론에서 윤석열도 문제지만 양비론 장관의 스타일의 문제다 했을 때는 사상 초유의 제가 수사 지휘서를 그러니까 두 번째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감찰 청구하고 징계 청구를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상대로 하는 때였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러면 제가 장관으로서 지휘 감독권자로서
그냥 안 하는 게 맞았느냐, 그렇죠. 하는 게 맞았느냐,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그게 본질이죠. 그때는 추윤 갈등으로 언론이 그러니까 잘 몰랐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은 윤석열 장모 사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네. 그럼 그때 수사집이 했던 라임 사건의 검사 술자리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옳았다는 거 증명됐죠. 네. 추미애가 옳았다. 네. 그리고 지금 윤호진 용산 세무서장 사건 예. 피해자가 내가 나 같은 사람 또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1억 1천만 원 들고 와서 나 회유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수사 지휘를 10월 하순에 내리니까 그 다음 달에 이 여자분이 바로 그 수표 들고 그 진정을 했거든요. 예, 장관님 믿고. 네, 이제 제대로 하는 네. 거 장관님이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네. 그 피해자가 네. 믿고 네. 진정서를 내긴 거죠. 그리고 지금도 동영상 막 이렇게 네. 찍어가지고 굉장히 네. 용기 있게 그걸 네. 이제 뉴스타파에서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윤우진이 추미애 때문에 미치겠다고 네. 추미애 후보 장관이 그 당시에 조용히 있었으면 자기 사건 끝나는 건데 여기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바람에 내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서 재수사 받게 생겼다. 미치겠다 막 그랬거든요. 집안에 젖어서 네. 로비하러 간 거죠. 네. 만약에 그때 무마하고. 수사 지휘를 안 내리고 징계 청구를 안 하고 했으면은 그냥 다 덮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고- 뉴스타파 동영상이 다 나와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냥 대선 직행하면서 더 훌륭한 후보가 되는 거죠. 네 그냥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 제압을 못하는 거죠. 그냥 국민이 다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서 저래서 그 검찰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면 대단히 위험하구나. 스스로 그 정치 검찰이 권력을 다 주무르는 독재 검찰이 될 수 있겠구나.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구나. 민주주의 독초라고 추 장관이 경고했던 말이 맞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도 와가지고 내가 위로해 주려고 했고 기다리 아저씨고 그러는 게 이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당시에 흔들렸던 사람들은 네.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나 이쪽 민주당 의원들 일부였지 않나요? 그러니까 검찰 때리면 우리가 피를 볼 거라는 네. 그것 때문에 흔들렸겠죠. 막 지지율 이렇게 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다음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막 흔들리고 불안해했던 분들은 오히려 다른 분 민주당 그 당시에 그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추미애 후보가 막 흔들릴까봐 자기가 가서 위로해 주려고 했고 뭐 도와주려고 했다. 이거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김종민 의원은 주로 그래서 이게 본인은 주로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그러니까 직접 소통도 하긴 했겠지만은 주로는 밑에 정책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지검 1차장이요. 그때 이제 이성윤 검사장 중앙지검장이죠. 한동훈에 대한 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른바 연발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검장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차장들이. 네, 중앙지검 김모 차장 지금은 옷 벗고 나갔죠. 그런데 중앙지검장을 찾아가서 윤석열이 잘못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냥은 안 물러나니까 우리가 같이 물러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아니 내가 왜 물러나느냐 라고 이제 그냥 돌려보냈더니 이 중앙지검 1차장이 문자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사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처럼 문자 공지를 다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표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에다가.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 중앙지검장이 하도 놀래가지고 반차를 내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한테 그렇게 역습을 당하고 나니까 자초지종은 뭐냐 하면 항명이다라는 거예요. 내부 항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 부당한 거니까 그 사람이 사표를 내면 받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1차장이 사표를 내고서는 이제 그걸 철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낙장불입입니다. 낙장불이 나왔습니다. 낙장불. 항명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다가는 마치 수사 외압이 있어서 자기가 나가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그 검사장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어딨어요? 검사장 찾아가서 동반 사퇴합시다. 이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기강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낙장불입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김종민 의원을 찾아가서 장관을 상대로 내가 항명한 건 아니니까 제가 그 사표 안 냈던 걸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김종민 의원이 나한테 부탁한 게 그런 거였어요. 무슨 이낙연 대표가 뭐 기다리 아저씨가 돼서 위로해주라 이게 아니고 장관님 그거 좀 잘 봐줄 수 없나요? 그 개혁해야 되는 와중에. 그러니까 어떤 검찰 개혁이나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어떤 그런 내용의 이야기보다는 약간 민원성 이야기를 주로 인사청탁, 뭐가 민원.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관이 오해를 했다라고 하면서 검찰 뭐가 하려고 입장을 하는. 대변해 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 미화를 하거나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나 이것도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네. 지금 김종민 의원이 기본적으로 먼저 이게 이낙연 TV를 통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막 하니까 이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 후보님이 좀 하시는 거고 장관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대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 차장이 언제 나가냐 하면은 박원순 그 시장 그 피해자 쪽의 김재련 변호사가 막 여기저기 고소를 해요. 박원순 그 피의 사실에 대해서 그 피의 사실을 흘렸다. 그게 이제 2차 가해다라는 식으로 이 수사 라인에 있었거나 또는 그 수사 라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마구 막 고소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인사 규정에는 이 비위가 있는 사람들이 뭐 징계나 또는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는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사표 수리를 해줄 수 없도록 하는 그냥 문제가 생기면 사표 내고 나가버리면 징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징계를 더 엄정하게 하라라는 이유로 뭐 수사 대상이 되거나 또는 뭐 이 진정을 당하거나 하면은 사표 수리하지 말라 했는데 이걸 거꾸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이 피의 사실을 흘렸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니 나 안 나간다 미적대다가 혹시 사표 낸 것 철회를 해줄까 여기저기 로비하고 쑤시고 다니다가 나중에 나갔다고요. 그 다음 인사 때. 결국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와서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그 법사위를 제가 4년간 활동을 해봤잖아요. 해봐서 아는데 실제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검찰 측을 향해서 약간의 이제 검찰 측 이야기를 좀 들어서 이렇게 법무부나 청와대에 이렇게 민원을 넣는 이런 창구 역할도 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김종민 의원이 그런 역할을 그런 이야기도 했었다라는 말씀이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심기 관리가 필요 없는 장관을 개혁으로 오히려 위로를 해줘도 해야 되는 것이 하라는 개혁은 안 하고 지금 그런 말씀처럼 인사에 관한 마사지, 인사 로비 이걸 하면서 무슨 딴소리를 합니까? 지금 와서.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좀 황당했었냐면은 마치 이낙연 당대표가 지시를 해서 본인이 추미애 장관한테 가서 이렇게 위로도 해드리고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줘라 이런 역할을 자기가 떠맡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뒷부분에도 보면 이 영상에 안 나옵니다. 그 뒤쪽에 보면은 본인이 당에서 파견 비슷하게 나가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낙연 당대표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없잖아요. 오히려 봤어요, 제가. 아니 오히려 그랬다면은 자 4월 재보궐선거에 이낙연 후보가 선거대책본부장이었는데 패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패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솔직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장적했죠. 네, 뭐 형식적인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 일단. 네, 예. 뭐 글로서 본인의 이제 차리고 뭐 이렇게. 글로서는 했겠죠. 근데 이제 초선 5인방이 나와가지고 조국 탓이다, 추미애 탓이다. 그렇죠. 마치 검찰 개혁 건드린 탓이 검찰 건드린 탓이다 이런 식으로 탓을 댔죠. 그러면 그걸 말렸어야죠. 아, 그건 원인 진단이 잘못된 거다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사실은 자 장관이 개혁에 매진하다가 후임 장관한테 물려주고 나왔어요. 응? 그러면 전임 당 대표이고 하니까 아 수고 많았습니다. 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건데 지켜봤습니다. 위로 전화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정말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시니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장관님, 그러니까 후보님, 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던 것이 작년 네. 취임하자마자 네. 2월달 거의 첫 기자간담회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취임식 하고서 네. 그때 벌써 수사기소 분리 완전 분리를 네.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때 그런 얘기 전혀 없을 때예요. 네. 그리고 계속 그걸 반복하시고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이시나요? 뭐냐면 그 대통령께 사퇴 의사 밝히시고 후임자 기다리면서 이 후임자가 박범계 장관으로 이제 결정된 다음에 퇴임식하기 전날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죠. 네, 퇴임하기 전날 펴낸 검찰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책이에요. 정책 자료지. 네. 근데 이제 제 느낌에 제가 가령 뭐 검찰에 대한 우리의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뭐 지배하고 있다시피 생각하는데 그것 아마 장관님도 그런 것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재임 기간 동안에 직접 검찰을 깊이 들여다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거기서 그전과는 다른 느낌이 아마 있지 않으셨을까?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가 큰 일을 해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좀 해보고 필요하면 2차 더 나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제 재임 중에 정말 수사권 남용과 그걸 제 식구 감싸기를 안에서 들여다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진짜 그렇네. 네, 그게 네, 이제 네. 수사기소 네. 2차화 됐을 때 네, 사실은 네. 아주 그- 분명한 네.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실제 수사 기소 분리를 해도 괜찮을 만큼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4월달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좀 장관이 가만히 있으라. 법무부에서 어떤 현안을 만들지 말라. 선거 분위기 좀 집중하자. 이런 정무적인 당부를 할 때 제가 내부적으로 뭘 했냐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준칙 제정을 심혈을 기울여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고요. 역할이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면 수사는 수사 전문가인 경찰한테 맡기고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의 적법성 통제, 인권 침해가 없도록 수사권 남용이 안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기소할 만한 건지,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기소할 때에 무리는 없겠는지, 그 요건에 맞는지, 또는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영장은 청구할 만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라고
지휘를 하려면 이게 어떤 준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준칙 제정이 그냥 놔두면 양쪽이 서로 권한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제가 그런 수사 기소 분리를 해도 적법성 통제를 이런 기준에서 하면 된다라고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걸 제가 일일이 조문을 다 봐가면서 심려를 기울여서 지도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를 했죠. 아, 내가 수사 준칙을 완벽하게 거의 만들었다. 그러니 수사 기소 분리가 시기상조라고 하지 말아라. 이건 이미 70년 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월을 보내서 촛불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 기억나시잖아요. 검사들이 그 백남기 농민의 사체를 그 사인도 병사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인이 이른바 공안 사건으로서 정권에 부담을 안 주는 정도로 만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족은 그 사체를 지켰던 것이고 그러니까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다 수사를 하게 되면 정권이 독재적인 정권일 때는 사건 조작도 가능하고 인권 침해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수사 기소 분리가 당연히 촛불 광장의 명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수사의 적법성 통제는 돼야 되고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설령 검찰이 수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심려를 기울여서 이제 만들고 놨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냐 하면 선거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저보고 장관이 순치가 됐습니까? 검찰에? 왜냐하면 그 수사 준칙을 만들어서 딱 보니까 경찰로서는 불만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하겠다라는 권한을 검사한테 줘서 이렇게 보면 시어머니가 하나 생겼으니까 시어머니가 싫다 이거예요. 그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생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아 이걸 수사 기소 분리하는 장관의 취지구나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아 검찰 편들었네 장관이 검찰에 순치됐네 이렇게 또 치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정치적이죠. 그것도 제가 다 소화하고 참아냈어요. 언젠가 내 뜻을 알겠지 하고서 그리고 이제 가을에 수사 지휘하고 그다음에 감찰 징계 청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물러나겠다라고 하고 난 뒤에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풀겠다라고 했어요. 그건 김종민 의원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2월에 입법 발의하겠다. 장관님은 장관으로서 열심히 역할을 하셨고 또 이제 국회에 넘겨주시면 당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2월에 발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장관으로서는 논리 제공을 하는 게 그 국회 우리 당 의원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외국 입법내는 이러하다라고 수사 기소 분리 이론이 이런 거다라고 해주면 쉽게 이해하고 의견을 중지를 모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제가 1월 27일 날 퇴임식인데 1월 26일까지 이걸 원고를 다 이게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당에서 수사기소 분리 작업할 때 좀 참고하시고 보라고. 뒷받침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팀 전날 바로 법무부 장관 추미애라고 딱 써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퇴를 결정한 뒤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떠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권 기소권 분리 입법을 돕기 위해서 자료지까지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일을 하셨는데 제목이 이거잖아요. 검찰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후임 장관이 바뀌더라도 계속돼야 한다. 그러면 2월에 발의하면 되는 건데 안 하고서 이제 와서 무슨 공약으로 내고 그 부분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또 김종민 의원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또 해요. 21분 23초쯤인데 지금 후보님은 그 당시에 2월 달에 발의, 6월 달에 통과시킨다라고 저기 당 쪽에서 이야기하길래 그걸 믿고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자료지가 있는 건데 후보님이 마치 2월 달에 발의가 아니라 통과를 시키기로 해놓고는 안 지켰잖냐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라고 왜곡을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님의 주장을 왜곡해서 네. 이날 끝장 토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김종민 의원 말이 아니 어떻게 한 달 만에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냐? 70년 동안 묵히던 건데 그거 불가능하다는 걸 추미애 장관님이 너무나 잘하면서 한 달 만에 통과 안 시켰다고 막 우리한테 뭐라 한다. 이렇게 장관님의 주장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더 황당한 이건 알고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가령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후보께서 현재에 계실 때 있던 일에서 평가하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낙연 후보를 지적하면 꼭 김종민 의원이 튀어나와서 반박을 해요. 근데 꼭 아주 중요한 사실을 사자다 틀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하셔서 그렇지 않다. 그때 또 말씀 퇴임한 윤석열 징계 결의하고 가처분 인용도 이때가 되게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 시기는 약간 좀 엇갈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 2월달에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장관님이라고 지적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그걸 부분을 발의라고 명확하게 몇 번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아니 장관님이 뻔히 2월 발의, 6월 통과 이 말을 정확히 잘 듣고 있고 실제로 2월달에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한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왜 장관이 그런 식으로 2월달에 통과시키지 않았다라고 공격을 하겠어요? 아니, 비판하겠어요. 1월 26일날 이책 내면서 2월달까지 통과시키려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미애 페이지 페이스북에 잘 반박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둘째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동영상 틀어드린 부분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황당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이낙연 대표실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잘 안 들려요. 천천히 들어보시면은 아마 이낙연 대표가 나를 불러서 이렇게 안 하고 이낙연 대표실에서 이렇게 들리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게 이낙연 대표가 직접 본인한테 그런 지시를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하면 본인이 거짓말한 것이 되니까 아마 이낙연 대표실에서 이렇게 바꾸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일구 앵커가 이낙연 후보한테 이제 물어봐요. 아 이낙연 후보님도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데 그거 비화입니까? 아 이거 못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김종민 의원이 아니 그런 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한테 그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토론회 때 협조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다. 동문서답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당시에 김종민 최고위원한테 뭔가 지시를 해가지고 김종민 최고가 뭐 우리 장관님한테 어떤 이제 위로도 해드리고 했다는 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도 또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하게 처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제가 이런 데자뷰가 있어요. 마치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에 탄핵 반대표 2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광주 CBS인가 방송 인터뷰에 오마이뉴스가 그거 어젠가 그젠가 썼더라고요. 그때는 탄핵 표결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역풍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반대표 2표가 그 중에 하나는 이낙연 후보가 당신 거라고 그래요. 투표 용지는 자기 걸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런데 제 마음을 훔쳐갈 수는 없어요.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라는 걸 퇴임 직전 날까지도 밤새가면서 이렇게 원고 만들어가지고 당의 신신당부 발의해달라고 당부하는 법무부 장관을 당신이 외로울까봐 기다리 아저씨가 돼서 위로했다라는 건 그런 건 저가 아니에요. 저를 훔쳐갈 수는 없어요. 투표 용지를 자기 걸로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제 마음을 이낙연 후보가 훔쳐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엿바꾸듯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끝장 토론이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끝장 토론이 말이 안 되는 게 네. 토론이라는 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의견이 다른 걸 이야기해보자 이게 끝장 토론이잖아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짝짝꿍 잘 맞아요. 의견이 일치해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짝짝꿍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 후보님께서 방향을 잡은 덕에 어쩌면 빨리 처리될지도 모르는 상황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돌이키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이렇게 나왔으니. 그러면 이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오히려 이 시간에 누구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 들은 얘기 많고요. 근데 이제 이걸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상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은 따질 게 무지하게 많은데 수사 뭐 네, 개식, 네, 종결, 네, 네. 뭐 재수사 요청이 네, 많은데 이 수사 분리, 완전 분리는 사실상 남아있는 거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난번 KBS 토론회 때 추미애 장관님이 이렇게 이낙연 후보에게 아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니냐 당대표 시절도 안 하더니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겠다라는 거는 진정성이 없고 지금이라도 행동으로 실천을 보여주라 이렇게 딱 제안을 하신 게 지금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나도 나는 안 하는 쪽으로 하면 나만 검찰이 소극적인 것도 찍히겠네 이 생각이 들었는지 그거 잘 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본인은 미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 기소 분리까지 갈 거 뭐 있느냐. 내부 분리해서 통제하고 검찰 그런 내부 네네네. 그러니까 검찰청 안에서 수사팀 따로 두고 기소팀 따로 두고 수사검사 두고, 기소검사 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KBS 토론 때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은 공중파 토론회에서 받아들이겠다 했기 때문에 자기 구속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기왕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지하는 의원들한테 빨리 그 추 후보 얘기대로 수사기소 분리 법안 발의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세요. 입법 발의 나서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을 안 한다 그러면 잠시 토론용으로 응답을 그렇게 하고 또 모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때 KBS 토론회 때 그 제안을 딱 던지신 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 전에 YTN 토론회 일주일 전에 YTN 토론회 때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었냐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헌법상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후보님이 아니 그 헌법상의 문제 없고요. 딱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제대로 이제 기억하시네요. 네. 그 일주일 전에 YTN 토론회를 네. 보시면 그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왜 헌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데요. 저는 아마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영장 네. 청구권이 검찰에 있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네. 이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서 중수청을 만들면 네. 이 중수청에 있는 검사들은 영장 청구권을 갖지 못할 텐데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아마 그런 이야기 같아요. 아니 그 나중에 왜 그날 토론회에서 그 헌법상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게 이제 토론이 끝나고 그때가 났습니까? 토론이 끝나고 갑자기 우리 보고 양궁 선수가 되라는 거지. 그거 할 수 있는 네, 그날 그 너무 늦게까지 그 양궁 선수 뭐 하느라고 늦게까지 함께 있었는데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왜 그렇게 토론 때 헌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지 물어봤더니 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벗어난 검사가 헌법상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수처도 네. 있고 그 전에는 뭐 특별검사 제도도 네, 있었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은 검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일 후진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개혁을 못하면 아까 이제 검찰과 언론이 붙어버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프레임이 네. 만들어져가지고 수사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거기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걸 오히려 혐의를
씌워짐을 당한 일반인들이 그 무고함을 벗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게 사법살인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판사들이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판사들도 통제를 못해요. 이미 언론이 그 받아쓰기 검찰발로 이렇게 막 써놓으면 선입견이 다 주어져 가지고 판사들도 거기서 그 바이어스가 돼가지고 판단을 제대로 잘 못하는 걸 최근에 여러 차례를 거쳐서 우리가 다 이게 그 검찰 개혁이 정말로 제일 입구에 있구나. 네. 그 다음에 언론 개혁이고 그 다음에 사법 개혁이구나를 다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목격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들이 그거를 유보를 한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또 나누는데요. 네. 추미애 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네. 토론회 뒷이야기를 지금 하셨어요. 네, 네. 우리는 토론회만 보니까 토론회 네. 때 YTN 토론회 지금부터 3주 전입니다. 그때 분명히 이재명 후보께서 헌법상 논란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근데 토론이 끝나고 그 부분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영장청구권 이런 문제나 또 아니고? 검찰청법상에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는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헌법상의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못 알려진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공수처법에 대한 판단하면서 검찰청법상의 검사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검사라고만 돼 있지 검찰청법상의 검사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수처법상의 검사 또는 특검법상의 검사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특별법에 따른 검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단했습니다. 올해 초에.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일부 좀 이렇게 그 부분에 혼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이재명 후보님도 약간 그 부분에 혼란이 있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주에 우리 장관님이 이런 이낙연 후보에게 질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께서 전화하겠습니다. 그게 성과예요. 이거 엄청난 성과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일주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께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소속 그렇게 보시는군요. 의원님들 중에 경찰계획 적절하신 분 많잖아요. 음. 이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님 그거는 나중에 추미애 후보님이 그 부분을 또 이제 문제제기하시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 좀 이렇게 조언하지 않았을까. 무슨 의원님들이 많이 애쓴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이재명 왜냐면 대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재명 후보님은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니라 의지는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추미애 후보님이 토론회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에게 질문한 건데 본인한테 질문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한 네. 성과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추미애 장관님이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면 이 경선이 어떻게 갔을까? 정말 딱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그래서 후보님이 딱 중심을 잡고 검찰개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를 딱 하니까 그 후보들이 지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이낙연 후보조차도 후보들끼리 다 같이 제안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역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제가 사회자는 아닌데 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지금 1시간 40분쯤 지났는데요. 할 말도 좀 남고 해서 잠시 좀 쉬었다가 남은 얘기하고 그동안 댓글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 댓글 말씀 질문을 좀 나누고. 네. 사실 아직도 못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추미애 장관님 그동안 답답하셨던 거 오늘 확 다 틀어놓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이제 댓글 중에 중요한 부분 좀 읽어드리고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좀 우리 장관님 주로 하실 건데요. 그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 기존에 나와 있던 댓글 중에 중요한 부분들 좀 몇 가지 읽어 주시겠습니까? 구희석 기자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질문 없고 계속 응원 댓글만 올라온다고 그러죠. 그 중에 특이한 거. 예. 네. 두 분이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기자님은 질투심 때문에 안 하시고, 서기호 판사님은 좀 쑥스러워서 안 하실 것 같은 거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거. 서기호 판사님 링컨 닮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링컨이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링컨이 처음에 그 대통령 후보 유세를 하는 중에 그때는 지금처럼 뭐 라디오가 있거나 뭐 이런 매체가 없기 때문에 직접 막 여기저기 유세를 막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유세 현장에서 야, 링컨은 사기꾼이었어. 변호사 시절에 두 얼굴의 사나이다. 이렇게 누가 반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했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을 2개씩 갖고 있으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오늘 갖고 왔겠습니까? 두 개니까 그럴 텐데. 진짜 명언이네요. 와. 네, 그래서 링컨이 두 얼굴의 사나이 있잖아요. 모 후보라고. 네. 그분은 두 얼굴을 갖고 계신데 링컨은 한 개 얼굴이다. 근데 이제 그분은 가면을 갖고 오셨고 두 개 얼굴인데 그 중에 하나는 가면이고. 그분은 가면을 갖고 꺼내신 거고 지금 그 TV 유튜브에서 하는 거 보면 다 가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얼굴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나는 가면이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는 내 거다라고 바꿔치기 할 수 있지만 제 마음은 못 바꿔서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양석희 판사님은 기가 막힌 게 어떻게 추미애 장관님의 속마음까지 이렇게 거짓말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끝장 토론 하는 게 참 황당한 일이죠. 위로받고 싶었고 보호받고 싶었던 소녀로 그러니까. 소녀 장관으로. 하여튼 링컨 닮으셨답니다. 저 질투 안 합니다, 왜? 저는 오늘 추미애 TV인데 네, 제가 네. 너무 강조되면 안 되니까 네. 저는 이제 링컨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좀 드리면 후보님, 우리 장관님께서 네. 지난달 토론회 때 어디선가 그랬어요. 팀 오브 라이벌스라는 링컨에 관한 책을 네. 설명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후보님들과 다 함께 같이 일하고 싶다. 네, 네. 경쟁자들을 다 하나로 원팀으로 만드는 역할을 네, 네.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링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나도 그 생각인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책을 저도 읽었는데 네. 우리 장관님도 그 링컨의 그런 원팀 정신을 네. 책을 통해서 이게 다 좀 추진하려고 하시고 좀 체화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그 링컨 자체가 정치를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위인이 아니에요. 그때 얘기처럼 굉장히 뭐 변호사 시절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게 정치하면서 문제 제기도 당하고 하는데 근데 그 시대를 맞닥뜨리면서 이분이 굉장히 성숙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노예가 있던 시절 인권에 눈을 뜨게 되시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묘미는 뭐냐 하면 그 시대의 과제를 받아들이면서 성숙해 간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거죠. 저는 지금도 즐거워요, 사실은. 내가 몰랐던 기후 위기를 기후 정의로 또 정의로운 대전환으로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좀 더 이론적으로 성숙시켜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저는 정말 즐겁거든요. 이게 검찰 개혁을 제가 이걸 받아들일 때도 저는 이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그 하나의 시대 사명을 맞닥뜨린 사람 같아서 어떤 하나의 보람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게 이제 네. 지금 최근 어제 제가 성함 네. 기억 못해서 죄송한데 네. 그 정치인들 심리 분석하시는 유명한 선생님이 네. 최근에 이제 추미애 후보 분석해놓고 하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낀 게 공적 마인드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공적 마인드를 워낙 갖고 계셔가지고 네. 일하는 게 즐겁다. 네. 그 바뀌어 나가는 게 즐거운 거죠. 정말 그러니까 굳은 일,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즐거움을 느끼시는 거는 공적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어제보다 오늘의 제가 더 깨어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어제 좀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외 사례도 보고 사람들 고통 당하는 거 보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더 나아가야 되구나 하면은 그 앙금만큼 즐겁잖아요. 근데 그런 힘이
그런 기회가 또 저한테 주어졌다 그러면 아 이거 내가 또 해야 되는구나. 그 제가 할 일이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게 그게 공적 마인드. 할 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견디기가 할 일 있는 건 정말 즐거운 거죠. 이제 저기 질문이 막 그 질문 중에 그 정말 아진 개그를 자주 하시나요? 이런 질문. 요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맨날 네. 입만 열마시고요. 그 제가 이 부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네. 이제 후보님 자주 뵙게 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출마 선언 하실 때 파주에서 하시는데 그때는 네. 자주 뵙기 전이에요. 아. 그때 이제 네. 신유진 변호사를 예. 대동에서 나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신유진 변호사께서 그 ADHD 뭐까지 네. 거의 막 그냥 정신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구추장관님은 카리스마 있고 이런 스타일인데 너무 극과 극의 이 스타일의 분과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극과 극의 뭐 이제 스타일 맞추려고 했나 보다. 근데 자주 뵙고 나니까 신 변호사님이나 추후보랑 비슷비슷해. 거기서 거기에. 단지 좀 신 변호사 젊으니까 더 액티브하고 네. 장관님은 이제 좀 연세가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정신이 없으신 거지. 아재 개그, 아직 개그는 맨날 와서 입만 열면 하신다, 입만 열면. 카메라만 꺼지면 하신다, 이제. 지대개혁 임기 내 완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 머릿속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런 거 하고 싶어서 뭐가 돼보고 싶은 거죠. 저런 일이 없다면 저는 굳이 할 이유가 없고요. 검찰개혁, 제가 아니어도 딴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굳이 다시 깃발을 안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기에 대한 답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럼 뭐, 맞네. 저기 그 박경호님. 제일 위에. 미애누님, 판사 네. 시절에 검찰들의 악행을 경험한 것이 있으신지요? 있죠, 많죠. 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추미애 깃발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보통은, 제가 이제 공안사건 이러면 더 꼼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안사건 이렇게 오면은 그냥 합의부 재판 서로 상의할 때도 공안사건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공안사건에 예전에 표지에 이렇게 별표를 붙여놔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검사가 기소한 대로 그냥 유죄 써버려요. 그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이걸 깊이 고민해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제동 걸으라고 판사가 됐는데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깨알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문제 제기를 막 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영장 단계에서부터도 저는 그렇게 면밀히 보고 이거 기각해야 되겠다 그러면 판사가 함부로 기각했다고 또 꼬투리 잡으면 안 되니까 뭐에 문제점이 있나 하고 깨알같이 막 써요. 그 영장 기각 사유가 거의 이렇게 뒷장까지 해가지고 빼곡하게 쓴단 말이지. 그때는 쓰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장 청구서의 이 뒷장까지 넘겨가지고 이렇게 기각 사유를 빼곡히 써서 이제 기각 이렇게 했는데 나중 보니까 이 검사가 요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청구처럼 재청구인데 재청구는 소명을 해야 되거든. 그 기각한 사유를 보완하는 뭔가를 더 추가를 해서 영장을 보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안 하려고 할 자신이 없으니까 공안 사건이니까 판사만 다음날 바뀌면 이건 바로 영장이 나오는 거다라고 딱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바뀌는 거거든. 당직은 지금은 영장 전담 판사가 있지만 그때는 당직 판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 찢어버리는지 없애버리고 새로 청구한 것처럼 해서 판사를 속이고 그 받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도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 못했지만 이 윤석열 징계 사유서 중에 하나였던 이 판사 사찰 문건 있죠.
그것도 판사 사찰 문건이 여러 차례 바뀌어요. 계속 변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겁나는 건 다 마사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도 여러 네. 장이었는데 여러 네. 개였는데 딱 하나 한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네. 언론 플레이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해볼까요? 긴급 라이브라고 해서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다음에도 긴급하게 라이브 해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장관님이 직접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 질문 고른 게 막내 비서님인데. 아니 그 라이브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저 고른 거 보니까. 우리 스태프분들은 스태프분들은 힘든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라이브라는 건 그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안 된 채로 했기 때문에 그 서툰 면이 있는 거지만 아까 서기호 판사님이 그러시다요. 그게 묘미라고 또 그래서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술적인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응하는 라이브는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은 기꺼이 동참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불러만 주시면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예, 저 먼저 언론 개혁 얘기 한번 좀. 나름 네네네. 나름이 아니거든요. 예, 진짜 찐 전문가시니까. 검찰 개혁, 언론 개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같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분야는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추미애 TV가 앞으로 사실 우리 장관님이 예전부터 추미애 TV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정청래 의원님 통해서 들었거든요. 네. 하고 싶어 하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실 제가 서교 TV 유튜브를 먼저 운영해 보고 있는 유튜브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그냥 지상파 방송처럼 하려고 하면 이제 힘들어요. 네.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아. 실수도 있고 또 뭐 방송 사고도 있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양해해 주시고 다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믿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2시간이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진짜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 딱 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갔네요. 오늘은 우리 고일석 기자님, 서기호 판사님 함께 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런 무슨 사전 시나리오 없이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진행을 했지만 또 나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 근데 이거 하는 목적은 뭐 어떤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검찰 개혁 해야 될 당위성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오히려 여의도 정치권이 거기에 좀 회피하거나 또는 이걸 후순위로 두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반드시 하겠다 하는 의지를 좀 가다듬기 위해서 오늘 긴급히 이런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네. 고일석 기자님 또 어떠셨어요? 예, 그 1시간 정도 계획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전 네, 시나리오 네. 없이 그냥 그 할 얘기 많으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2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오랜 시간 네. 뭐 사고도 있고 했는데 잘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좁게 말해서 이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이 빨리 처리돼서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그 바라는 뜻이 그대로 실현되기만을 바랍니다. 딴거 뭐 필요 없고 누구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 게스트로 참여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제가 진행 역할을 해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미숙했던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요. 중간에 막 제가 주인공처럼 의욕이 앞서가지고 잘하셨어요. 이제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조금 더 네. 세련되게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수사권 분리, 수사권 기소권 분리 입법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해가지고 저도 이거 뭐 굳이 또 이야기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또는 대선 후보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계속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떠들어야 되겠다.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가장
한 1년 동안 직접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그래서 그 생생한 경험들을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도 바로 잡고 팩트 체크도 하고 또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저도 이거 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라는 거는 우리 장관님이 네,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만간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잘했다.